자, 2라운드는 뭐라카노 시간입니다. 중앙의제를 지역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뭐라카노. 이번 주 뭐라카노는 전장현 지하철 시위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이죠.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는 제248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벌였습니다. 이에 무정차 통과가 처음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정장년은 정부 안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 있죠. 박경석 정장현 대표는 현재 상정돼 있는 국회 여야 합의안이 통과된다면 시위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장현의 시위와 그에 대한 대응, 그리고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 소장님, 1년 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전장현의 지하철 시위에 관한 총평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저도 발음이 조금 새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먼저 이 전장현 시위 관련해서는 뭐 1년 넘게 어떻게 보면 출근길, 뭐 일반 서울 시민들 또 수도권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출근길을 볼모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권리나 이런 걸 찾기 위한 과정인 건 알겠으나 저는 그 과정을 찾는데 본인들의 권리를 찾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다고 남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금 전장현이 하고 있는 시위 방식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시민사회에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방법으로의 시위 방식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껏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왔으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고 실제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책적인 요구나 아니면 아이디어가 관철되지 못했을 경우에 많이 채택이 되는데요. 사실 전장현 시위는 중간에 이제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호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분명히 우리 제도권 내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만나기도 했었고, 민주당 역시도 계속해서 교섭을 하는 등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의 시위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게 전장현의 지하철 시위를 반대하는 장애인 단체가 또다시 이번에 삼각지역에서 그 박경석 전장현 대표의 그 역사 진입을 막기도 했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의 시위를 이어가면 그 다른 장애인 단체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오히려 일반 시민들에게 장애인 혐오를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걱정하고 있고, 실제로 장애인 내부에서의 어떤 다툼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심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시위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서울 지하철에서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일단 정리를 좀 시청자분들한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이 하는 시위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어떤 불편을 초래했고 무엇이 문제가 된 것인지 임 위원장님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사안을요? 시위를 어떻게 했길래 시민들이 어떤 불편이 야기됐고 이런 구체적인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전국 장애인 철폐연대가 지하철 이제 그 출근길 선전전을 했는데요. 사실 이동권 보장에 대한 그런 요구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며칠인가요? 그 세계 장애인의 날, 작년이군요. 12월 3일 세계 장애인 날 처음으로 출근길에 지하철 시위를 진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이런 좀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었고, 장애인 단체는 계속 끊임없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요구를 해왔지만 듣지 않는 그런 상황에 계속 맞이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2021년 12월 3일 날 세계 장애인 날 맞아서 처음으로 출근길에, 그렇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하철을 컨베이어 벨트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노동자들이 아침 시간에 얼마나 바쁘게 일터로 나아갑니까? 그 길에 장애인들이 뭔가 중지를 선언을 하니까 그제서야 사회가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게 이제 아침에 출근길 이런 이제 지하철 시위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은
이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는 장애인 권리 예산이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사실 이 모든 뭐 장애인 이동권 문제라든지 탈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한 요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시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제 15일 날 어쨌든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이 그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한 50% 정도만 반영된 예산안이 올라갔고 그것이 통과되면 이 시위 중단한다고 이제 이미 인터뷰에서 나온 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제 안타깝게도 예산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까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뭐 저도 뭐 사실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그 서울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게 출근길과 퇴근길, 뭐 평상시에도 서울 지하철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게 서울 지하철이라고 해서 서울만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수도권 전체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지금 지하철 호선만 해도 10호선까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뭐 민자 역사나 이런 것까지 합치면 정말 상당히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서울 지하철이라는 곳 자체는 이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인천 같이 수도권 이제 다른 외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 서울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서 꼭 이용해야 하는 곳입니다. 근데 전장현 단체에서 시위를 시작하면서 뭐 탑승이라는 명분 하에 시위를 시작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지연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몇 주 연속으로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출근과 퇴근을 해야 되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과 퇴근을 해야 되는 서울 시민들의 입장에선 굉장한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고 이 서울시의 교통 체제상으로 출퇴근 시간에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전장현이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버스에서도 시위를 계속해서 이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나왔던 지연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위라는 게 이제 지금 각종 언론에서 이제 제대로 소개를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지하철을 타는 거예요. 어쨌든 저도 이제 삼각지역 바로 앞에서 제가 자취 생활을 오래 했는데 우리가 평소에 서울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 객실 하나에 휠체어가 탈 확률이 그리 높지 않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정장현에서는 단체로 휠체어를 탑승하신 장애인분들이 그 지하철을 탑승을 하시는 거죠. 네.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듯이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신 채로 타는데 줄줄이 줄 서서 이제 타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당연히 일반인이 그냥 걸어서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그게 또 분잡하니까 거기를 또 비집고 휠체어 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 그래서 지연이 되는 건데 장애인의 시각에서는 우리가 뭘 지하철을 못 가게 막았거나 선로에 들어눕거나 뭐 위협을 가하거나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는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타는 거다. 네. 그로 인해서 지연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어떤 지하철의 방해나 시민의 방해 그런 거 아니다.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수가 더 늘어나고 집회 참가자가 시위 참가자가 늘어나면 시간은 더 오래 걸리는 거고 그럼 한 역에서 지하철이 굉장히 오래 서 있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누적되는 뭐 이런 구조로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문제가 사실은 언론에서도 별로 주목을 안 끌다가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정면을 한번 받으면서 그때 이제 갈라치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회적 논란이 막 이렇게 처음 커졌었죠. 그래서 뭐 공개 토론을 하자 뭐 그러다가 또 이준석 대표가 뭐 어디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나니까 잠잠해졌다가 요 최근에 다시 또 시위가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럼 이제 대응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무정차를 하겠다. 네. 아예 진짜 시민들이 삼각지역 제 동생 여전히 지금 삼각지역에 거주 중인데 네. 출근하려면 타야 돼요 지하철역을. 네. 네. 근데 무정차를 해버리면은 출근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거든요. 다른 역까지 걸어가야든지 뭐 버스를 타고 환승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무지하게 지금 불편해져요. 무정차를 하면. 네. 이런 어떤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자체와 국가의 대응. 그러니까 이게 뭐 정부의 대응 자체는 뭐 기본적으로 살펴보면 위법된 부분 아니면 조금 법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강경 대응하고 처벌을 하겠다라는 위주의 그 메시지를 많이 썼던 것으로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실질적인 행정적인 대응이라고 하면 이번에 처음 나온 무정차 운행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행정적으로 이 시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나라고 꼽을 수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늦었다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이게 그 시위 과정에서 1년이나 넘게 지속돼 왔고 1년이나 넘게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토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행정력을 이용해서 뭔가 불편함을 시정하려는 노력 자체가 없었다라고 저는 봤고요. 이번에 무정차 운행 역시도 사실 초반에 이런 묘안들을 많이 생각을 해내고 이 무정차를 한 다음부터 뭐 어쨌거나 이 시위 자체가 또 시위로 인해서 생기는 지연 자체가 없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 전장현 자체랑 교섭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는 게 먼저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순서 자체가 우리 어떻게 보면 죄 없는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 불편 자체는 먼저 해소를 해줘야 되고 그 이후부터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니면 정치적인 내용 아니면 교섭을 해야 되는 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1년이나 이렇게 방치했던 것 자체는 뭐 지자체로서는 조금 부족한 대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조금 강하게 듭니다. 이게 어쨌거나 사실 뭐 우리 생업 아닙니까? 이게 생업 그리고 또 학생들도 있었고 뭐 각자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텐데 본인들의 권리만을 생각해가지고 남들, 다른 사람들, 타인들 거기다가 뭐 그런 타인들의 권리를 앗아가는 것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 지금 정부나 지자체의 고민은 거기 있을 거예요. 휠체어를 탑승한 채로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 사람을 타지 마, 오지 마, 역에서 나가 할 수가 없어요. 네, 아무 당연하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막을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에서 뭐 구호를 외치고 시끄럽게 한다든지 사람들에게 전담물을 뭐 나눠준다든지 뭐 그런 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죠. 뭐 단속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냥 지하철을 탄단 말이에요. 플랫폼에 기다리면서.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고. 아니 근데 분명한 네. 건 지하철을 타서도 계속해서 마이크를 잡고 뭐 시민들에게 무언가를 호소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초반부터 그렇죠. 있어 왔고요. 그건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죠. 무엇보다 네. 이게 러시아워지 않습니까? 이게 출근길 이게 뭐 사실 버스면 하나가 지연이 돼도 뒤에 버스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이게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다 연계가 돼서 운영이 되고 레일이 한 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분명히 한 개로 인해서 지연이 발생하면 다다다 뒤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밀리게 되고 이게 지연 발생 폭 자체도 사실 제가 느끼기엔 상당히 긴 폭으로 지연이 발생합니다. 어떤 지하철 같은 경우에 40분 동안 지연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상황 자체를 정상적인 탑승 절차로 봐야 될까 역시도 저는 논쟁의 소지가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집회라고 했을 때 어쨌거나 마이크를 잡고 피켓을 들고 그거는 집회라고 봐야지 적당한 거지 이게 단순히 탑승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충분히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게 문제 아닐까요?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멈출 수 뭡니까? 있는 방법은 대화를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듣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멈추겠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장애인도 시민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정당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내가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면은 보통의 시민이 그런 불편을 호소하면은 지자체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장애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을 뭔가 불법적인 걸로 계속 바라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동권과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 어쨌거나 뭐 지하철 관련해서 리프트 설치부터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 공간 설치를 예로 들 수 있겠지만 그게 뭐 한 번 시위하고 오케이 할게 해가지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거나 국가 예산 또 뭐 좁게는 그 지자체 예산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장 대화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바로 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다음부터 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장애인 권리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게 뭐 다음은 주제지만 일단 땡겨와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게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도 우선순위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이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그 예산 어느 쪽에 무게감을 둘지 특히 지금 같은 전국에서는 이게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뭐 작은 기업들 아니면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나라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조금 규제 완화를 하거나 필요한 예산들 그리고 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피해 보상 지원도 있을 거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투자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인하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예산을 뭐 어떤 한 분야에서만 자기네들이 시위하고 있으니까 올려달라.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한 건 오세훈 시장도 옛날에 말을 했지만 그 이동권 관련된 내용들은 꾸준히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조금 진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때까지 시든 정부든 관망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은
그러니까 이 지하철을 탑승하려고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줄 지어서 쭉 있는데 그걸 강제로 들어서 밖으로 뺀다든가 경찰 권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대단히 미비하고 아마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을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더라면. 이번에도 무정차 한다는 것은 사실 많이 연구를 해서 나온 방안 같거든요. 근데 예. 사실 장애인 입장에서는요, 쉽지 거의 않았을 거예요. 20여 년 동안 음. 그렇게 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패싱 당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인들이 이런 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을 시민들도 잠시 한번 겪어보시면 그런 어떨까 하는 게 있겠죠.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자체가 해결할 방법은 찾지 못하고 이것을 좀 더 극단적으로 나가는 방식은 참 어떻게 보면 현명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강 소장님께서 이제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네. 어쨌든 장애인 권리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나 뭐 발달 장애인 지원, 특별 교통수단, 국비 지원, 뭐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이런 예산 편성 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뭐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뤄낼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것을 뭐 설득하고 정치란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무조건 들어준다, 무조건 거절한다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하면서 예산 충분히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이분들이 요구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겨우 50% 정도 살려서 지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마저도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예산 편성, 제가 지금 돌아가는 정보 보면 매우 안타까운 게 지금 중앙에서는 뭐 초부자 감세, 뭐 법인세 인하 논란으로 이제 계속 그 부분만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 그거와 민주당이 협상하고 있는 많은 예산 안에는 사실 이런 예산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더 부각돼서 많은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공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소장님께서 아까 운을 좀 띄워주셨는데 네. 이 예산 편성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또 견해를 갖고 근데 계십니까? 분명한 건 어쨌거나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지금 거의 한 3년, 4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나라 경제 자체가 뭐 얼마 전에 있었던 파업부터 이렇게 뭐 조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에서 법인세 인하를 말하는 배경 자체는 뭐 초부자 감세라는 건 말 그대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법인이라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이나 현대만 법인인 게 아니라 실제로 뭐 지역에서 운영하는 작은 기업들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뭐 대부분의 기업들, 뭐 주식회사로 돼 있는 곳들은 전부 다 법인인 게 맞고 정말 이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1%, 2%라도 인하가 되게 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투자 활동이나 이런 뭐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투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맥락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법인세 인하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예산이 저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거나 우리가 붕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소비 촉진 정책도 필요하겠고요. 여러 가지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지원 정책도 필요하겠고요. 저희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꼭 필요한 예산 사용처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급격하게 이 장애인 권리 예산을 갑자기 증액할 수 없다라는 게 정부의 기조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요구 역시도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 우리 정부가 조금 더 많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 기조 자체가 낭비되고 있는 걸 줄이고 필요한 곳에다 쓰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안 대로 통과라도 된다면 이렇게 해서 뭐 저희가 좀 더 축적되는 뭐 잉여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런 복지로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뭐 말씀 주신 게 대화의 문 자체를 우리 쪽에서 닫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사례를 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실제로 찾아가고 대화도 나누고 그 교섭의 길은 충분히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꼭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의 시위가 지금은 답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이게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조차 사람들이 잘 관심을 못 가질 정도로 그렇게 알려진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상정된 법이 또 있잖아요. 관련돼 가지고 네. 그 법안의 내용이나 이런 것도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또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어쨌거나 지금 이 예산은 둘째치고 기본적으로 다음 회계년도에 예산 자체가 통과될지도 불투명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뭐 말씀드리기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항상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결국 또 연말까지도 우리는 싸우는 국회를 보고 있고 그 싸워서 결론이라도 나면 좋은데 결론 역시 또 원래 그 국회의장이 말한 시한이 어제까지였지 않습니까? 15일까지였는데도 뭐 어제 속보 뜬 거 보면 극적으로 타결이 된 것처럼 보였는데 또 결국 본회의에 상정은 안 되고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이 현실성 자체도 지금 상황에서 말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리고 뭐 이번이 꼭 아니더라도 언젠가 통과될 수 있다는 비전이라도 네. 제시를 해줘야 하는 책임은 적어도 국회와 지자체, 국가, 정부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끝으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한번 이 이야기를 적용을 해보죠. 네. 장애인 이동권, 뭐 탈시설 지원 등 이 장애인 인권 보장 상황에 대해서 지역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안타까운 사례들을 본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곳으로 내려가는 설비들이 필요한데 엘리베이터가 됐든 뭐 리프트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과거에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있었냐면은 모 지역에 이제 지하철에서 리프트라는 게 이제 계단이 많잖아요, 지하철은. 그러니까 계단마다 다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얹어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게 이제 네. 리프트 승강기인데 그거를 보통 이제 장애인분들이 스스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위험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공익근무요원들이 막 네. 호출 버튼 누르면 막 뛰어가가지고 도와주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 있었냐면은 이 휠체어도 전동 휠체어가 있고 이게 손으로 미는 수동 휠체어가 있는데 전동 휠체어가 좀 더 그 무게가 훨씬 무겁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대단히 무거워요. 수동보다는. 근데 그 장애인 리프트가 전동 휠체어는 못하는 리프트로 설치된 사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죠. 무게를 불안하죠. 감당을 못하는 네. 네네. 수동 휠체어만 가능하도록. 네. 이게 그 자체도 좀 어이가 없는데 그거를 모르고 휠체어 버튼을 이제 리프트 버튼을 눌러서 전동 휠체어를 타신 분이 리프트에 올라갔다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뭐 지하철 공사에 책임이 있냐 없냐, 왜 안내판을 제대로 안 했냐, 뭐 이래가지고 법적인 소송 다툼까지 갔던 사례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 꽤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이게 좀 한 뭐 10여 년 지난 얘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 장애인도 국민이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이동을 한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적인 권리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인 기준으로 해서 내가 길을 건너가는데 도로가 다 파져 있고 길이 막혀 있고 이러면 우리 입에서 욕이 나오잖아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 안 치우고. 네. 그런데 장애인들에게 그런 최소한의 이동을 할 수, 뭐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전혀 계단을 내려갈 수 있는 내리막길이나 이런 것들이 설비가 안 돼 있다면 네. 도저히 국가가 세금을 받는 국가가 정상적인 책무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취급이 되잖아요. 네. 우리 지역 대구 경북 현 주소는 어떤가 진단하신다면 어때요? 근데 사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는 진보했다라고 보기는 하는 게요. 지금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뭐 1년도 안 된 상황이고 사실 홍준표 시장 관련해서는 이거에 관한 이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단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우리 전임 시장 권영진 시장을 보면 뭐 임기 초에는 살짝 삐걱거리는 모습도 있었지만 사실 대구시 차원에서 뭐 탈시설 장애인 관련 지원 관련해서도 굉장히 힘을 많이 썼던 것으로 알고 뭐 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해서는 굉장히 뭐 언급도 많았었고 실제로 뭐 제가 언론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보도 자료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대구시에서 거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했었고요. 이제 권영진 시장 임기 말 됐을 때는 실제로 탈시설 장애인 연합회에서 뭐 그 표창 뭐 상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받을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대구 경북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관련된 이슈에서는 많이 진보한 곳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저는 조금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장님은 우리 지역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과거에 비해서 좋아졌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그 장애인의 몸으로 평생을 살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나아졌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사실 저는 지금 이런 장애인 문제를 가지고 국한돼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 전부 다 저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지금 보세요. 저희 지역에 있는 버스 그렇게 많이 버스가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저상 버스 고작 16대 이제 뭐 느려서 20대 정도라고 해요. 근데 사실 그 저상 버스 올 때 누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임산부나 아니면은 다리가 아프신 어르신들이 저상버스를 더 좋아하세요. 이건 비단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우리 지하철 힘들 때 전부 다 엘리베이터에 달려갑니다.
아니, 누가 에스컬레이터 있다고 에스컬레이터 그렇게 이용하지 않거든요. 사실 이거를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듣기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오히려 시설 중심주의로 이제 정책을 계속 전환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아마 대구 경북에도 그런 영향이 꽤 많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장애인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관심 갖고 이 문제에 같이 좀 투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소한 거 제가 다른 방송에서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 방송을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우리 맹인들이 그 길을 걸으실 때는 그 점자 블럭이라고 이제 인도의 나름대로 이제 지팡이를 짚었을 때 어떤 흐름을 알 수 있는 네네. 그 시설들이 있는데, 이거 점자 블록 파헤쳐진 거 정말 많다 그래요. 끊어져 있거나 네. 파헤쳐져 있거나 굉장히 많은데 이거 시정이 안 되는 곳이 정말 많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지자체 얘기할 때 엄한 보도블록 자꾸 없는다 그랬는데, 그런 거나 빨리빨리 좀 엎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상버스 지적해 주셨는데 그거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에 그 점자가 보통 찍혀 있어서 몇 층인지 알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또 코로나 시국이라고 이걸 또 향균 필름 이런 걸로 덮어가지고 맞아요. 점자를 만져도 전혀 몇 층인지 감지를 할 수 없는 채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곳이 꽤 많다고 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아주 손쉽게 교정할 수 있는, 지방에 그렇게 그 부분이 쌓여 있다는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좀 관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자체 정부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부디 지하철 못하는 게 전장현 때문이니까 전장현을 욕해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결과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위의 불편함 이런 것들은 교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면에 있는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다 악의 목소리, 사회 저해 세력의 목소리 이렇게 폄하하고 일반인과 갈라치기하고 적대시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 갈등 구조는 정부가 절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